외부 접속이 있어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원익 IPS 도현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도현우 연구원 접속돼 있나요? 예, 들리시나요? 예, 발표해 주십시오. 예, 원익 IPS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실적이 나왔고, 3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3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200억 가까이 나와서 저희 추정치랑 컨센서스 다 상회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원익 IPS 홀드 의견을 유지를 하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원익 IPS와 같은 메모리 장비 업체들은 상대적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실적 개선은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투자가 많이 주도를 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이익률이 높은 중국향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이 3분기에 좀 집중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영업이익은 91억 원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래 3분기랑 4분기랑 이제 골고루 나눠져서 매출 인식이 돼야 되는데 3분기에 매출 인식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4분기에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4분기에 1,700억 정도 매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매출 규모는 고정비를 커버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적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21년 국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투자를 보고 있는 그림은 좀 어플리케이션별로 그리고 업체별로 좀 차별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반도체 투자 규모는 2021년이 20년보다 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승계 이슈로 배당을 좀 많이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캐시 카우인 D램 투자는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수익성 위주로 집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 내년 D램 투자 30K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45K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낸드는 하이닉스라든지 도시바 견제를 위해서 올해보다 좀 많이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최소 70K에서 많게는 100K까지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가장 늘어나는 부분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파운드리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EUV 쪽 투자 10K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서 40K 정도로 늘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저희는 내년에 투자가 많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했기 때문에 본사의 낸드 캐파 투자의 필요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내년에 이제 10조 원에 달하는 인수 자금을 차례로 이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D램 투자 역시도 이제 수익성 위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고요. BOE라든지 티안마 이런 회사들의 내년에 OLED 신규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3분기 실적에서도 반도체는 QOQ로 줄고 디스플레이가 엄청 나왔는데 내년에도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원익 IPS 계속 선전한다면은 실적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디스플레이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반도체가 그렇게 내년에 좋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두 개 합치면 올해 정도 수준의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늘어야 되는데 올해가 이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그 연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올해 정도 내년에 매출 1조 원에 영업이익률 한 15%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전체 반도체 디스플레이 투자 규모 올해보다 내년 감소할 거라고 했는데 올해 규모랑 내년 규모 각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건물 건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좀 파악하기가 이제 감을 잡기가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장비 업체들한테 중요한 거는 실제 장비 투자거든요. 장비 투자는 이제 캐파로 설명을 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삼성전자가 중요하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올해 D램을 45K 했고 낸드를 한 60K 정도, 65K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D램을 30K 그리고 낸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올해 10K 했는데 내년에 40K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랑 파운드리는 늘어나는데 D램이 좀 많이 줄어들고요.
국내 뭐 원익 IPS라든지 뭐 캐스 뭐 이런 회사들은 뭐 낸드랑 파운드리 투자도 중요하지만 D램이 좀 절대적이기 때문에 D램이 줄어들면 내년에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외부 일정이 있어서 순서를 또 바꾸겠습니다. 하츠 백준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하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좀 투자 포인트 위주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하츠는 이제 주방에 있는 후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보시면 되고, 뭐 전기 콕탑, 가스 콕탑 같은 이제 뭐 인덕션 요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최대 경쟁사가 엔텍이라고 하는 NX의 이제 형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올해 초에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츠의 시장 점유율이 2017년 44%에서 이번에 올해 반기 기준으로 57%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경쟁사가 파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과점적인 체제에서 거의 독점적인 체제로 넘어간다라는 게 일단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리모델링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좀 구조적 변화라고도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세 비중이 줄수록 사실 전세 사시는 분들 집을 고쳐서 쓰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거나 월세를 줄 때 리모델링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레인지 후드, 가스 콕탑, 전기 콕탑 이런 게 리모델링에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회사도 코로나와 미세먼지 수혜주예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집에서 쓰시는 거는 집에 있는 실내 공기만 이제 순환을 시켜주는데 하츠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환기청정기는 외부에 있는 공기를 들여옵니다. 이게 약간 에어컨 실외기의 구조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도 이제 실내 공기가 회전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실외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를 좀 순환시켜 줄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학교라든지 관공서 쪽에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간 쪽으로는 아직 많이 넘어온 상태는 아닌데 이것도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올해 기준으로 PER 1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자재 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쌉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독점적인 이제 지위가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은 지금보다 저는 더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후드 생산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실내 환기 관련된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 종목을 쓸 때 약간 톤은 좀 세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원래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투자 전략, 주간 투자 전략 김영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주식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대선 이후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 레벨은 저희가 연간 박스권에 뭐 상단이 한 2,450포인트 정도가 되죠. 그 박스권의 상단에 사실은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봐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과정에서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아주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대선 이후에 호재에만 반응을 하고 있고 악재에 좀 둔감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관망을 하면은 변동성이 한 차례 정도 확대될 수 있다. 11월 중에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에 나서는 거를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는 호재들에 대해 반응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하나는 한국에서는 10월 수출이 좀 잘 나오면서 계속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특히 가전이랑 자동차 쪽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선 이후에 트럼프의 리스크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반면에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다 민주당이 장악해가면서 증세를 너무 급격하게 가져갈 만한 리스크도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좋은 환경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금 막연한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반응을 해서 올라온 게 지금의 주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트럼프 쪽에서 대선 불복할 조짐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정치권이 다시 분쟁에 나서게 되면은 12월 초 한 12월 8일 정도가 됩니다. 그 기한까지
계속해서 법적 분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경기부양책 합의가 사실 연내에 조금 쉽지 않아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이미 지금 연방정부 실업급여의 기금이 17개 주에서 고갈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은 11월 중에 좀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사실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숨겨져 있는 악재를 증시가 너무 반영하지 않는 상황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11월에 그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좀 늘어나는 부분 언급하시다 갑자기 또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약간 좀 배치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대규모 매수했잖아요. 미국 결국 좀 달러 약세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좀 이머징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좀 유동성 측면에서는 지금이 좀 사야 될 적기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견은 11월 중에 주가가 저점이 나오고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 바라봤을 때 증시가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빠졌을 때 사자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지금 그게 너무 반등이 빨리 나오면서 11월 중에 충분히 나와야 되는 바닥까지 도달 안 하고 증시가 다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그러면은 바닥을 이미 지나갔고 지금부터 바로 올라가는 거냐라고 하면은 조금 숨겨져 있는 악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 숨겨져 있는 악재가 뭐냐? 결국은 영내에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걱정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이든이 처음에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트럼프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증시가 올랐는데, 반면에 그 다음 날 뒤바뀌어서 바이든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증시가 한 차례 더 올라버렸거든요. 이 얘기는 어느 한쪽의 악재에 대해서 시장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잠재적으로 증시가 다시 변동성이 커지면은 이 악재를 반영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10억 대주주 양도세가 3억에서 10억으로 다시 유예가 되면서 이 부분이 개인들이 연말에 낼 수 있는 매도세가 좀 줄어들 거다라는 부분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게 사실 더 늘어나려면은 지금부터 원화가 더 강세를 바로 달려줘야 되는데, 당장은 조금 이미 많이 쏠려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면은 여기서 외국인이 직접 당장 지금부터 계속해서 더 들어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단기적인 확신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부양책 합의가 안 될 것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양책 합의 관련돼서 스케줄링을 지금 저희는 대충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랑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일단 트럼프 쪽에서 대선 불복하고 소송전을 걸기 시작을 하면은 주 대법원, 그다음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12월 8일까지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의해서 선거인단을 최종 선출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걸 넘어갈 때까지 선거인단 선출이 안 되면은 새로 구성되는 상원 하원에서 부통령을 뽑습니다. 하원에서 부통령을 뽑게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을 선임하는 식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8일 전까지는 계속 소송전을 가는 거고요. 과거에도 이런 소송전을 벌였었던 2000년 경우를 생각하면은 거의 막바지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11월은 일단 공화당 민주당이 소송전 때문에 싸우는 걸로 완전히 날아갈 거예요. 전혀 합의가 안 될 거고요. 12월 들어서 이제 이게 봉합되고 나면 그때부터 협상 논의는 다시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근데 12월 8일까지를 다 쓰고 나면은 또 연말에 휴가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사실 합의가 마지막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새 하원 상원 구성되는 건 1월 3일입니다. 그러면 새로 구성된 의원들이 합의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연내 합의는 날아가는 거고, 내년 1월 중에 빠르면 1월인데 사실 대통령 취임한 1월 2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사실은 또 많죠. 당장 2달 동안은 합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MNB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FOMC 관련해서 안기태 연구원하고 강성원 연구원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FOMC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파월 의장이 현재 채권 매입 속도 유지하겠다, 뭐 늦추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뭐 약간 원론적인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 사실 주인공은 대선과 재정 정책인 거고 통화 정책은 이제 조연 역할인 건데 조연은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 뭐 통화 정책 여력이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약간 이슈가 좀 덜 됐던 건데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게 연준 자산이 이제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새롭게 뭐 애드업되는 정책은 아닌데 2019년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랑 비슷하게 최근에 연준 보유 자산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19년에는 당시에 이제 은행들이 단기 자금 그 조달을 못 해가지고 연준이 그 단기 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이제 채권을 사들여 주는 거였고 지금은 이제 국채랑 MBS 위주로 이제 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공통점은 그때도 19년 여름에 리세션 온다 했다가 얘들이 이제 개입하면서 이제 이걸 막아버리고 이제 리바운드가 나왔고요. 지금도 재정 공백에 따른 거를 얘네들이 좀 막아주는 좀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브루킹스 연구소 추정 보면은 미국의 재정 정책 성장률 기여도가 3분기에 이제 QOQ로 5.4%였는데 플러스 이게 4분기에 지금 대책 없으면 마이너스 0.8로 떨어진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연준이 좀 막아주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조 역할 자체는 계속 되는 게 지금 올해 3분기랑 4분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FOMC 며칠 전에 나왔던 게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게 보면은 올해 3분기랑 4분기에는 미국 재무부가 차입을 할 때 당초 예상보다 절반만 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 빡빡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거나 그렇다 쳐도 규모 자체는 코로나 전보다 늘어났고 내년 1분기에 미국 재무부 차입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가거든요. 1분기에 한 분기만 해도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더블 늘어나는 그러니까 여전히 재정은 필요한 거고 여기에 패드가 이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조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최근에 좀 계속 뭐 그런 거를 강조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실제 어떤 시장과 좀 연동이 되는 패드 자산은 작년 여름과 비슷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대선 이후에 보시면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증시가 오르고 뭐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불복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증시 오르고 빅스 빠지고 달러가 빠졌는데 그 과정에서 금리가 급락을 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9월까지 있었던 거죠. 연준이 정부가 못하면 연준이 뭐라도 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정확하게 이제 어제까지 있었다가 한국 시간으로. 근데 어제 보시면은 연준이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이야기하고 딱히 우리 지금 뭐 안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니까 금리가 오히려 아시아장에서 0.72까지 갔다가 76까지 올라가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주인공 역할을 해줄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돈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은 어차피 금융시장에 돈은 많아서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진짜 돈 필요한 애들한테 돈 줘야 되는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못한다. 정부가 꽂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9월 FM 전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결국 계속해서 재정이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어제 전일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추가 경기부양정책 합의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돼서 금액이 올라가서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안기태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재무부가 원래 4분기 때 1.2조 발행할 차입하려다가 6천억 정도로 차입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4분기에 10월 달에 추가 부양 정책 합의될 줄 알고 차입하려다가 안 돼서 지금 줄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올해 연말까지 자기들이 들고 있는 현금 중에 9천억 달러 쓰겠다.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 1.1조 발행. 그게 뭐냐면 무조건 올해 연내에 돈 쓰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추가 경기부양 정책 합의는 늦어도 연내 아니면 1월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서 일단 정부가 돈 쓰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한 거고 그럼 연준은 그거 확인하고 나서 퀴를 늘려주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정책이 연준의 추가 완화의 선결 조건이면 여기서 미국 금리가 더 내려가긴 좀 어렵다. 그래서 어제 0.75대를 결국은 위로 올라가서 끝났다는 생각이고요. 미국채 추가 매수 실익이 없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금리 상승에 대한 전망은 유지합니다.
원래 저희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말까지 올라가고 내년도 1분기에도 금리 올라가는 전망 유지하고요. 실제로 물가 전망 해보면 내년도 4월 달에 미국 PC가 2.3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물가가 실제로 올라가는 시점이랑 내년 1분기가 어떤 게 있냐면 ECB QE 확대, BOE QE 확대, 연준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 물가가 올라갈 때 돈 풀릴 때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도 금리 올라가는 전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는 연준이 뭐 내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고 못을 박았지만 저희 쪽에서 보는 시각은 기준금리 측면에서 보면 언제쯤 그래서 5년 이상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5년 이상이요? 지금 이게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 제도라고 하면서 평균의 시점을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평균 물가 목표 제도와 같은 그 스킴이 그 물가 지수 타겟팅 방식이 있는데 이거 역산해 보면 8년 걸리거든요. 8년 걸리는데 연준이 그 FOMC 전에 내었던 보고서들을 보면 대략 8년 정도를 시나리오를 많이 돌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 5년 이상 동결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 고정호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산업 성장성 자체는 높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키차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1번 보시면 저희 커버리지 기업들의 실적 전망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인덱스화 시킨 2차 전지 지수인데 합산 영업이익 성장률이 내년에 83% 정도 이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2년은 이제 51% 정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은 이제 높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수요 성장은 이제 전기차에서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 수요 성장 요인이 ESS로 예상을 합니다. 정치 변수야 어차피 이제 중립으로 두면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확산 추세 자체는 유지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ESS는 추가 성장 요인으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 대부분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경쟁력이 더 높은 업체들이 중장기 성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표 4번은 소재 셀 밸류체인별 선호도입니다. 여기 밸류체인 중에 저희는 셀이랑 하이니켈 양극재 그리고 툭스 전해질을 제일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탑픽 기업은 셀은 삼성 SDI, LG화학이고요. 소재는 이제 첨보,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저희 보고 있습니다. 수요 부분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21년부터 2차 전지는 이제 볼륨 게임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우선 전기차용 전지는 표 5번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폭스바겐 MEB는 이제 가동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GM과 현대차는 내년부터 전기차 생산 플랫폼 이제 가동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올해는 상해 공장 가동했지만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독일 베를린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설비가 이제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4개 업체가 필요로 하는 배터리 수요 성장률을 그림 5번 보시는 것처럼 21년에는 104% 정도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2년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4개 업체의 이제 한국산 배터리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6번 보시는 것처럼 폭스바겐 MEB 3차 수주권까지 나왔는데 이게 25년 정도의 이제 기반입니다. 그래서 한국 2차 전지 업체 점유율이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한국 업체 점유율 절대적이고요. GM은 LG화학과 합작법인 설립해서 배터리 공급을 받기 때문에 100%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LG화학이 이제 테슬라 베를린 독일 공장까지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보면 내년 기준 테슬라 전기차 내에서 LG화학 점유율은 40%에 이제 육박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한국산 배터리 사용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ESS는 보너스 수요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설치가 이제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저장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ESS가 붙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시대적 트렌드 측면에서는 당연히 ESS 수요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 12번 보시는 것처럼 ESS 수요는 21년부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북미, 호주 등 해외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PP라고 얘기하는 가상발전소 시장 성장도 ESS 수요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ESS 성장에 따라 한국 업체 수혜는 클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림 14번 보시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 점유율 자체가 한국 업체들이 60에서 70% 정도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해외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용 전지에 집중하고 있어서 경쟁 강도는 상당히 약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 수혜는 클 것으로 봅니다. 한국 업체들 평균에 가려진 세 가지 성장 스토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영향력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설비 투자가 수요 성장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한국산 배터리 수요가 지속 영향력이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간단한 이제 좀 재미난 사례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표 10번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국 업체들이 지배력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인데, 작년에 유럽 진출을 예고한 업체들인데 대부분의 신규 업체들이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겠지만 목표치가 하향되거나 착공이 대부분 이제 지연됐다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LG화학은 이미 65기가 가동 중에 있고, 삼성 SDI는 올해 13기가, 내년엔 30기가로 이제 늘어납니다. SK이노베이션도 현재 8기가 정도 이제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 수혜는 계속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소재 기술력이 이제 훌륭하다라는 점인데, 그림 22번이 LG화학의 2차전지 기술 로드맵이고요. 그림 이제 23번이 SDI의 2차전지 기술 로드맵인데, 두 업체 모두 양극재로는 하이니켈, 그리고 음극재로는 이제 실리콘계 첨가물 적용을 공식화를 했습니다. 분리막도 200도 넘는 온도에서도 이제 결함이 없는 차세대 분리막 채용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중국 업체들은 LFP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요 업체들이 요구하는 밀도 개선, 고속 충전 이런 기술 조건은 맞추지 못할 것이어서 LFP가 시장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 25번이랑 26번 보시면 중국 업체들 생산 능력 계속 증가하는데 단기적으로는 LFP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하이니켈 방향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 방향은 하이니켈 방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업체들 이러한 경쟁력 바탕으로 해서 물량 증가 효과 크게 누릴 것인데 이익 개선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익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원가 개선 이제 측면이다라고 이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림 32번부터 34번 한번 보시면 지난 9월에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가 반값 배터리 발표에 이제 겁을 저희가 많이 먹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한국 업체들의 전기차용 2차전지 원가는 4년 동안에 40에서 50% 정도 이제 하락률을 이제 보였습니다. 하락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고, 원가 환경은 지금 현재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 판매 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평균 기준으로 배터리 판매 가격이 $103라고 놓고 보면 배터리 업체들이 올해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건 단지 물량 증가 효과는 아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익 개선 추세는 더 강화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탑픽 위주로 투자 포인트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삼성 SDI인데요. 전기차 ESS 수요 성장 수혜 온전히 누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이익 1조 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폭스바겐 BMW 그리고 미국의 리비안 전기 픽업 트럭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ESS 사업은 이제 테슬라 VPP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 번 충전해서 600에서 700km 주행 가능한 배터리 생산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는 니켈 함량 88%짜리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랑 실리콘계 첨가제가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로서 기술 경쟁력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페이지에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전방 수요 업체들의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에 크게 누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매출이 1조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이제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인데, 특히 SDI와 JV 설립했는데 이 JV 공장은 22년부터 이제 가동될 전망이고, 내년 이후에도 이제 합작 공장 가동 모멘텀이 이제 대기 중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69페이지에 이제 첨보입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 증가 때문에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 데 특효인 특수 전해질 수혜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보가 전개 중인 이제 사업의 경쟁 강도가 상당히 낮은데, 경쟁 업체는 일본 센트럴 글라스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첨보의 또 최종 수요처는 모든 배터리 업체들이기 때문에 산업 성장률 초과하는 성장은 충분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첨보의 전해질이 현재 배터리의 1에서 3% 정도밖에 이제 첨가가 안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고객사들은 다 언급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투자 매력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높은 프리미엄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제 저희 판단을 합니다. 이어서 다른 탑픽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36페이지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매수 추천 탑픽으로 좀 강하게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2차 전지 물적 분할이 지금 확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강화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2차 전지 사업이 그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 지난 3분기에 그 전체 영업이익이 이제 9천억을 상회해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3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현재 순차익금이 10조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이클 산업 특성상 그 화학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빠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쪽에 성장을 하려면은 LG화학과 같은 이런 방식이 사실 이제 기타 기업이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올해 말 120GWh에서 23년 말이면은 140GWh가 확대돼서 260GWh로 늘어납니다. 매출액은 올해 13조 원, 24년에는 이제 풀 반영되면 30조 원. 그래서 전체 전사 영업이익의 50% 이상이 2차 전지에서 발생하는 구조로 지금 변화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실적만 보면은 이제 석유화학 사업이 10월 달은 월간 기준으로 가장 좋은 스프레드를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좀 거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쉬었습니다. 분할 이슈가 있었고요. 반면에 중국 CATL은 주가가 급등을 해서 지금 10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갭이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 앞서 지금 그 2차 전지 산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지금 그 성장성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서 이쪽 미국 시장도 크게 한 축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사실 지금 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포스코케미칼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TP를 96,000원으로 9% 상향을 했고요. 내년도 이익 전망을 보면 영업이익이 115%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양극재, 음극재 매출이 130%, 42%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이익 기여도가 지금 46%까지 올라서 2021년이 이제 소재 사업의 실적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고종호 연구원이 설명드렸던 하이니켈 양극재는 포스코케미칼이 2022년 11월을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고요. 인조견 음극재는 2024년 목표로 짓고 있습니다. 음극재 생산 능력은 지금 4만 톤에서 2024년 말에 9만 4천 톤으로 늘고, 양극재는 4만 4천 톤에서 11만 톤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이후에 캐파 증설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캐파 증설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성장성은 계속 될 거다라는 거고, 2차 전지 사업과 좀 별개로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제 전기로용 흑연 전극봉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연간 3만 톤 규모라고 한번 언론에 나왔었고요. 우리나라는 전량 전극봉을 수입하고 있고, 자회사 PMC텍이 생산하는 침산코크스를 재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회사 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문 없으시면 카카오 안재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실적이 일단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 실적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는 더 고무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기 실적 성장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에서 여전히 저희 좋아하는 종목 중인들의 하나이고요. 지금 전 사업 부분들이 나무랄 데가 없이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광고 매출 성장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커머스 쪽도 지금 선물하기나 이런 쪽이 워낙 좋은 상황이고요. 카카오 페이지랑 일본에 있는 피코마 쪽은
특히 일본의 피코마는 지금 그 웹툰 쪽에서 글로벌 1등 매출을 9월달에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모빌리티도 이제 돈을 슬슬 벌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TV를 비롯해서 카카오 M,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적자 줄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인 실적들이 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메인 드라이버가 아직까지는 광고인데, 광고가 저희 지금 카카오톡에 한 줄 광고 들어오는 카카오 비즈보드가 12월 달에는 10억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12월 달 5억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10억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일평균 매출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2배 이상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2천억 나왔고요. 올해 제 추정치를 보면 한 4,600억 나올 것 같고, 내년도에 7천억, 그리고 2022년에 8,600억 이런 식으로 고성장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 경기가 돌아섰을 때 저희가 오히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산업군들이 전부 다 경기에 민감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적 성장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이화정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발표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60억 원 정도 상회하는 160억 원 수준 나왔는데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 이제 이번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에서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점은 중국 OTT향 매출이 발생했고, 이걸 이번에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저희 그 2개의 구작이 중국으로 판매가 됐고요. 각각 약 30억 원씩 일단 선수금을 받았고, 나중에 중국에서 실제로 방영이 될 경우에 추가금을 받지만 방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환불이 불가한 조건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중국 쪽으로의 가능성이 조금 열릴 만한 부분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외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전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내 채널들이 비용 슬림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비 증분이 조금 제한적이지만, 저희가 중국이나 글로벌 OTT 쪽으로 판매 매출이 늘어난다라면 오히려 이익 레버리지가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도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저희 미디어 컨텐츠 산업 내에서의 탑픽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CJ E&M 말씀드리겠습니다. E&M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연결 기준의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이 부분 들어와서 조금 더 좋은 실적 보였는데요. 그 외에 조금 주목해 보실 만한 점은 저희 미디어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차 편성, 보시면 요새 막 드라마 재방송 엄청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차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제작비 슬림화, 예능도 좀 싸게 만들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사실 이번에 영업이익을 좀 크게 늘린 부분이 눈에 띕니다. 커머스 같은 경우도 약간 취급고는 좀 낮아졌는데 오히려 저희 그 PB 상품이나 그 이외에 언택트 관련된 식품 등등 좀 마진 높은 상품 위주로 팔면서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투자 의견 바이는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대비하면 업사이드는 제한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국 쪽의 OTT 판매요. 네. 기존에는 좀 한한령 이슈 때문에 좀 못 나갔다가 최근에 좀 풀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최근에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상황도 그렇고 또 그리고 저희 J 컨텐트리 쪽 프리-IPO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마 저희 SI로 텐센트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 보면은 사실 한한령이 애초에 뭔가 이제 딱 그 문서화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정확히 풀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회계적으로 인식 가능한 매출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지분을 매입하는데 다시 저희 컨텐츠 사업자에 대해서 텐센트가 이제 진입을 한 걸 보면은 상황은 확실히 좀 더 나아지는 게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된 구작 2편은 뭐예요, 근데? 구작 2편에 대해서는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30억씩 2편이라고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렇게 됐으면 텐트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음은 KTNG 조미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KTNG 장중에 실적 발표했고요. 예상보다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별도 부분인 담배 사업에서 이제 국내와 수출 그리고 해외 법인 모두 판매량이 이전 대비 좀 상승을 크게 했고요. 그리고 홍삼도 예상외로 좀 선방을 했습니다. 배당 수익률 5% 이상으로 연말 배당 매력 부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쌍용량의 이민재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3분기 가동률이 이제 장마나 태풍 때문에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순환자원 처리 시설이랑 유연탄 가격 하락 등으로 이제 컨센서스 수준 나왔고요. 20년 실적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8%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배당주로서의 그런 정책들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21년에는 SOC 예산 확대된 거,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 정책, 3기 신도시 선분양 등으로 인해서 시멘트 출하량의 점진적인 개선 기대되고 있고요. 단기간 내에 대주주 매각 역시 쉽지 않다라는 것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배당 정책 계속 되고 있는 것들, 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이걸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자원 처리 시설,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태워서 유연탄 사용량을 줄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HRSG, ESS 같은 효과들 계속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슈 없을 것 같고요. 8월 말에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3% 정도 했고요. 이거 되면은 결국 시멘트 가격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점 자체는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반영되는 걸로 좀 생각해 본다면 이제 Q 증가와 P 증가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내년부터는 회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뒤에 ESG 인덱스에 보면, 지표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게 상당히 높잖아요. 이 회사가 여기에 대한 뭐 대책들은 있나요? 일단은 지금 온실가스 배출 계획이 지금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구간이고요. 2021년부터 25년까지 3기인데 원래는 이제 뭐 한전이나 이런 발전사들, 다른 폐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로 늘어나면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시멘트 업종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그러니까 돈 주고 이제 배출권을 사와야 되는 부분인 10%가 시멘트 업종은 제외가 돼서 100% 무상할당 업종으로 지정이 됐고요. 다만 감축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게 기준 연도로 어느 연도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2019년으로 설정을 해놓고 21년도에 그 정도의 의무를 맞춰놓으면 생산량에 비례할 텐데 당연히 이제 좀 부담이 될 텐데 다행인 거는 21년 기준은 2017, 18, 19 이 세 개 년도인데 이 세 개 년도가 시멘트 출하량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21, 22, 23년도까지는 좀 이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좀 덜할 거고요. 24년도부터는 조금 이슈가 있을 텐데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이 배출 계수 조정되면은 뭐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내년 영업이익률 계속 좋아지는 게 순환자원 처리 시설 효과 뭐 이거만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효과들을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 300억 가까이 좋아지는데 그 효과 중에 한 250억 정도는 이제 그런 효과고요. 이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3% 정도 가격 인상분과 그다음에 시멘트 출하량도 4,600만 톤에서 4,850만 톤 정도로 증가하는 것들 반영을 해놨습니다. 예, 다음은 대한항공 정현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3분기 실적 나왔고요. 당사 추정치랑 시장 컨센서스는 소폭 조금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개별 실적만 좀 나왔고요. 연결로 호텔이 잡힐 걸 감안하면은 소폭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 외단에 호텔 관련된 손상차손 3천억 원을 인식한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 화물이 전체 실적 호조를 견인을 했고 4분기에는 지금 재차 운임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 회복 속도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에서 가전, 의류,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다시 진단키트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화물이 점점점 운임이 더 세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고 있고 경쟁사 구조조정 진행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를 기대할 수 있는 항공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미티비치 상사는 자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